네, 저는 이 책에서 3장을 맡았고요. 네, 일단은 패시브 플러너가 되는 3단계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먼저 성공한 사람의 길에 올라탈 것. 이게 이 3장의 주제고요. 어떻게 그럼 올라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목차를 보면은 100시간이 1만 시간이 되는 기적, 전문성 모방하기. 부의 첫걸음,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자산이 스스로 일하도록 현금 파이프라인을 가동하라. 그리고 패시브 플러너의 세 가지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간 거래와 시간 투자의 차이, 수익 창출보다 중요한 건 반복 창출이다. 성과 없는 분주함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차원이 다른 부는 차원이 다른 수단을 필요한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자동 소득원이 널려 있다. 현금 오물을 넘치게 할 다양한 자동 소득원은 뭐가 있는지 소개를 하면서 마치게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쭉 목차를 읽다 보니까 패시브 플러너의 이 종류 세 가지 빼고는 그냥 제목만 읽어도 대충 이해는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강의장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서.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바뀌고 요즘 같은 시대에서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패시브 플러너의 세 가지 유형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100시간이 1만 시간이 되는 기적 전문성 모방학인데요. 전문가의 조언을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은 성공의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과 같다. 이제까지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말은 싹 잊어라. 분명 성공의 지름길은 있는데 이 지름길은 전문성을 모방하는 것이다. 저희 스폰서를 따라하라는 말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를 했고요. 저희 사업을 통해서 많이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그런 말들이 저희에게 지렛대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이 비문을 읽으면서는 딱 그게 제일 생각이 많이 났어요. 두 번째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언제나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돈을 주는 쪽에 있대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받는 쪽인 생산자가 되세요. 돈을 받는 생산자가 되자.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생산자라도 소득에서는 소비자를 압도하게 되어 있고, 모든 부자는 생산자 역할이 첫 번째이고, 둘째 역할이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은 그렇고요. 세 번째는 자산이 일하도록 현금 파이프라인을 가동시켜야 하는데, 자신의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성공 비결의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책에서는 자동적인 방식으로 곡간을 불려주는 모든 것이 자산이 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현금 파이프라인을 갖는 거, 사업체나 배당주나 투자 부동산을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는. 근데 되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책에서는. 근데 저는 뭐 잘 모르겠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실력도 키우고 자금도 만들어 놓으면 이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현금 파이프라인을 가동시킬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 개인적인 시간을 전혀 혹은 거의 투입하지 않고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원한다면 이미 그렇게 된 사람을 관찰을 하세요. 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자형 패시브 플러너에 대해서 나와요. 이 소유자형은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 내가 뭘 돈을 주고 사요. 자산을 구매를 해서 그 순간부터 현금 흐름이 생성되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주택 소유를 하면서
내가 어떤 주택을 샀는데 내가 그 주택에 들어가서 삶과 동시에 임대를 줄 수 있는 주택을 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첫날부터 그렇게 되면 임대비를 받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샀더라도 그 대출 비용까지도 커버되는 임대비를 받기 에헤이. 시작하면 애취 내가 소유한 것을 임대해서 그래서 현금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는 안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자형 패시브 프로너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노력 대비 보상이 가장 큰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지만 창의성이나 배짱이나 끈기 같은 것으로 유를 창조하는 그래서 슈퍼리치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마크 저커버그, 오프라 윈프리 저희가 생각하는 굉장히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이런 유형에 속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 패시브 플러너가 됐을까? 유료 콘텐츠, 온라인 강좌, 디지털 제품, 플랫폼, 오디오북, 팟캐스트, 유튜버, 인플루언서, 저작권, 특허 같은 것들이 이 창조자형 패시브 플러너가 될 수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좋은 이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초기 자금은 거의 필요가 없지만 시간과 노력을 굉장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와 집중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그 희생을 치른 거가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의 경제적인 이 리턴이 있다고 해요. 근데 어 모르겠어요. 뒷부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이 패시브 러너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저는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통제자형 패시브 러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물건인 거죠, 사실은. 굉장히 물건인 영역인 건데요. 타인의 자산을 활용해서, 타인의 자산을 활용해서 자신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타인의 제품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제휴 마케팅 전문가라던가, 재판매자라던가, 헤지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가 이 통제자형 패시브 플러너에 들어가는데요. 소유자의 단점은 피하고,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가질 수 있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것은 피하고 장점만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관계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수익을 창출하도록 돕는 동시에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수익이 낼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거죠. 이 통제자형이라는 사람들이 돕는 동시에 이 통제자인 사람들은 곳간을 채워주는 윤리적이고 수익성이 좋은 소득원을 창출할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연결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도 통제자가 되는 좋은 방법이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회사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동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를 통제하며 수익 원천은 자신의 다운라인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책에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드롭시퍼라고 하는 이 또 어떤 영역이 나오는데요. 판매자가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소매 주문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고객의 주문을 생산자에게 전달해. ABO가 우리 고객의 주문을 ABN에 넣는 거죠. 그래서 전달하게 되면 생산자가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도록 중개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정말 와우죠. 와우.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이 단어가 딱 생각이 났어요. 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가상 매장이라는 거고요. 이들은 제품을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제품을 소유, 제조, 생산할 필요가 없다. 가상 매장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므로 제품을 배송할 필요도 없다. 이런 일을 하는 건 근데 사실은 요새 많겠죠.
그 인플루언서라든가 유튜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새는 유튜브도 보면 그 영상에 나왔던 제품이 이 하단에 구매 링크가 이렇게 딱 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결하도록 해 놓은 거겠죠? 그래서 꼭 ABO가 아니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 소유의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 흐름을 타인 소유의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 흐름을 윤리적인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통제자형 패시브 프로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찾되 앞에서 말한 소유나 창조나 통제자형이나 여기에서 맞는 유형을 찾되 가능하다면 새 유형을 넘나들어라. 근데 처음에 우리 소유자형은 돈이 있어야 했고요. 창조자형은 엄청나게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패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여태까지 살펴본 거에 따르면 이 통제자형이 사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기에는 참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통제자형으로 어떤 자산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소유자형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거래와 시간 투자의 차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시간과 보상을 맞바꾸는 이 거래의 함정은 소득의 한계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아메이 들어가서 사업 설명 들었을 때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요즘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간과 직결되는 소득은 확장성이 없다. 내 시간을 들여서 소득을 얻는 거는 소득을 크게 늘릴 수가 없는데 소득을 크게 늘리려면 내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양동이 이론처럼. 그래서 확장성 없는 일과 손절하려면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된대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시간하고 내가 보상을 맞바꿔서 나 시간이 없었는데 이런 일하고 헤어지려면 내 시간을 다시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이라서 선택과 집중을 그래서 해야 되고요. 여기 나오는 이 저자는 낮에는 회사 업무를 보고 12시간씩 회사에서 일을 했고 16시간씩 막 일한 적도 있었대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밤하고 주말에는 짜투리 시간까지도 이 자동 소득원에 쏟아부었대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조금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았고 사교 모임이나 데이트나 TV 시청도 자기는 사치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시간을 희생하고 시간을 투자할 때 그 이 저자는 앞으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투자한 시간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보상으로 돌아왔고, 이분은 한번 자기가 했던, 에어비앤비 사업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어떤 투자나 이런 관련된 뭐랄까,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다시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자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이렇게 또 다시 어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자산을 불리는 일을 시작하게 되면 경제적 보상이 정말 상상 이상이 되는 거를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일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과 없는 분주함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 부분 읽으면서, 진짜 성과 없는 분주함이라는 거에서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바쁜 거하고 생산성을 구분해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더 많은 일을 끝내려고 시간을 쓰는 거는 바쁜 거고요, 그냥 바쁜 거. 그리고 올바른 일을 완수하는 게 생산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인지하라.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의식하는지 의식 못하는지 일단 그거를 생각을 해보래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 말하는 의식이라는 거는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인지하는 거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매 순간 명확히 알아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중요한 일이면 더 좋잖아요. 근데 이 일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일을 완수하고 난 뒤에, 그 일을 끝낸 뒤에 내가 원하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에 가까워지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난 게 그렇게 마음에 찜찜함을 둔 설거지 같은 거 있잖아요. 설거지나 빨래 같은 거. 되게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빨리 하고 싶잖아요. 근데, 물론 빨리빨리 해치우면 좋기는 하겠지만, 근데 이 일을 꼭
미뤄도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서 마을버스 한 대를 놓쳐가지고 미팅장에 늦게 가는 게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가까워지는 일인가? 라를 생각하게 되면 이게 좀 명확하게 구분이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다.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 진짜 만나고 싶지 않다. 그 사람 만나서 사업 설명해야 되는데 아, 너무 귀찮다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일이 되는 거고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힘든 일부터 먼저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이고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황금 시간대를 알아내 보세요. 이거 알아내 봐요. 저자는 자기의 황금 시간대를 사무실에 출근해서 3시간 정도를 그렇게 일을 했대요. 그래서 휴대폰도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사무실 문에도 방해하지 마세요. 걸어놓고 누가 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완전히 그 한 3시간 정도를 몰입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때 일 처리를 와다다다다 해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낸 거고,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에는 무얼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황금 시간대는 언제일까? 예,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밥 때문에 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됐다. 이게 밥을 준비하는 시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내가 자유롭게 좀 시간을 쓸 수 있을까? 그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챕터였습니다. 그리고 차원이 다른 수단을 필요로 하는데 이 책에서는 카일리 제너와 앤드류 카네기를 비교를 했어요. 카일리 제너 누군지 아시죠? 켄달 제너가 그 자매잖아요. 둘이 엄청난 인플루언서고요. 그래서 이 카일리 제너가 어떤 화장품을 런칭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의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엄청 짧았다는 게 포인트고요. 앤드류 카네기가 자산을 축적하고 자산가가 되는 데는 60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카일리 제너는 아마 몇 년 안에 그 일을 해냈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엄청나게 시간을 빨리 땡길 수 있고 수단을 잘 선택하면 그래서 목적지에 다다를 가장 빠른 수단을 택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서 걸을 거냐 달릴 거냐 자전거를 탈 거냐 자동차를 탈 거냐 비행기를 탈 거냐 제트기를 탈 거냐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렇게 이 책에는 나와 있고요. 언제나 더 빠른 수단이 있다는 걸 명심을 하고 부의 규모는 증가하고 부의 축적 시간은 단축되는 시대래요, 지금이.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수단이 나의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 이 부분 이해가 가시죠? 내가 그 수단을 잘 선택하다 보면 노력을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된다. 목표 달성 시간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달성 시간표가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에메랄드를 하고 다이아몬드를 하고 그런 것들에 내가 선택한 수단의 속도가 맞지 않는다면 더 나은 수단을 선택하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방향이나 선택한 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빨리 가고자 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면은 이 시스템 안에서 더 나은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예, 좀 현명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고집 피우고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대로 한다 보면 내가 목표 달성을 하는 시간표에 빨리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 부분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챕터 2개 정도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따로 정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